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어제 논에 출연했던 조성현 PD가 제작한 나는 생존자다에는 지존파 일당들이 등장합니다. 이 끔찍한 자들은 부자들을 죽이고 싶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들은 홍길동 같은 의적이 아니라 그저 너무나 철이 없어서 더 끔찍했던 범죄자들이었을 뿐입니다. 이들의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자가 지강헌인데 1988년을 달궜던 이 범죄자는 유전무죄, 무전무유죄라는, 즉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지금 아주 자주 쓰이는 꽤 유식해 보이는 경구를 날려서 유명해졌죠. 물론 그런 변명이 이 범죄자들의 죄를 덮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폭력성 뒤에 이 사회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또 쉽게 부정할 수는 없겠죠. 어떤 범죄자들은 그 죄에 값하는 처벌을 받고, 어떤 범죄자들은 죄가 없거나 약함에도 처벌을 받고, 또 어떤 범죄자들은 너무나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편향과 기울어짐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전무죄와 무전유죄, 오늘은 공정과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번째 정준이의 논,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소위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요즘 화제입니다. 한 물류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 과자를 무단으로 취식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2025년 5월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별 문제가 아니다 싶을 수도 있는데요. 죄는 그리 크지 않지만 그래도 결국 절도죄 유죄라는 겁니다. 어쨌든 워낙 황당하게 느껴지는 결과다 보니 관련 보도도 최근 늘고 있고, 그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대부분 어처구니 없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사안에 관련하여서 날카롭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현실에서 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비판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여론 역시 갑자기 대동단결의 양상을 보이는 걸 보면 모처럼 이른바 공분의 대상이 등장했나 보다 싶습니다. 사실 서로 크게 의견이 갈릴 것도 없는 이슈고 딱히 입장을 잡기 어려운 사안도 아니어서 굳이 논에서 다룰 생각이 처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논까지 바위덩이를 집어들 필요는 없다고 보았던 거죠.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식적이지 못한 기소와 판결이 어떻게 가능했던 거지? 우리의 상식과 법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 정도로 어긋난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라도 있는 걸까?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1월 18일에 발생했더군요. 물류회사에 파견된 보안업체 직원이 새벽에 근무를 하던 중에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가격으로 치자면 두 개 합쳐서 고작 1,000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관행처럼 굳어지는 걸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면서 이 직원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약식으로 기소했습니다. 요는 이것이죠. 절도죄는 인정되지만 그 죄가 그렇게까지 중하지는 않으니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그렇게 되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약식 재판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로 경비업법상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직원은 그것이 애초부터 존재해왔던 관행이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고요. 반대로 회사 측은 이 직원이
과거에도 절도 전력이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결론을 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동종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만큼 소액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일단 회사의 주장과 경찰, 검찰, 1심 재판부의 관점으로만 보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절도가 맞고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절도 전과를 가졌다는 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근거로 작동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비록 5만 원의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 막중한 것이고요. 그 결과로 해고당할 상황에 처하게 할 만큼 이 사안이 애초에 그렇게나 위중한 것이었냐 싶습니다. 형사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의자로 한번 찍히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요, 실로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하고, 만약 적극적 방어를 위해서 변호사에게 이 법률적 방어를 맡길 경우에 당연히 상당한 비용까지 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직원은 1,000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비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어딘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실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2심, 즉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직원은 사무실의 간식을 이용하는 것이 실제 관행이었음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료들 수십 명이 나도 먹었다면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줬다고 하죠. 사실 1심에도 비슷한 취지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증인이 사무실에 보이는 간식을 먹은 적이 있는데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는 줄은 몰랐고 거기서 꺼내 먹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놓여진 간식과 냉장고 안에 있는 간식이 다르니까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간식을 훔친 것으로 1심은 판단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2심의 변호인은 이 증언이 당시 압박감에 의해서 나온 방어적 주장이었다고 하면서요, 새로운 증인들의 채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사무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 별도의 어떤 대단한 공간도 아니라 그곳 역시 애초에 경비업체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라서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고요. 보안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탁송기사라든가 기타의 직원들도 드나들면서 간식을 먹었다는 그런 증언들이 여러 동료들이 비슷한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등을 참조해 볼 때 이 직원의 행위가 매우 의도적인 절도 행위였다고 보기까지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법리상으로 보면 절도죄라는 건 어떤 물건의 권리자의 승낙이 있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승낙이라고 부르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행들도 포함해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만류하는 행위 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묵시적인 형태의 승낙으로 보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세상의 각박함을 한탄하면서 애초에 이 사건이 기소까지 이른 것과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소를 결정했던 전주지검, 그곳의 신대경 검사장이 피해자, 즉 사측의 강력한 처벌 의사와 합의 불발이 있었던 것 때문에 당시 기소유예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요. 대신 검찰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항소심에서 공소 취소 같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결심을 내릴 단계에서 구형할 때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 정도입니다. 실제로도요, 공소 취소는 1심 과정에서만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검찰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기껏해야 선고 유예를 구형하는 것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일단은 유죄로 인정하되 그 선고를 미뤄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미뤄진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유죄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는 식으로 마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판단도 있는데요.
공소 기각 그리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이건 검찰선에서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 줘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하지만 공소 기각은요, 피고인이 사망하는 등의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해도, 즉 이 경우로 보자면 승낙 없이 훔쳤다고 해도 그걸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게 명백할 때만 내려질 수 있는 것이어서요, 사실상 법리 구성이 매우 어렵겠죠. 차라리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리는 게 나을 겁니다. 무엇이 되었건, 즉 공소 기각이 되었건 무죄 판단이 되었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혹여나 그렇게 될까 봐 양측이, 즉 법원과 검찰 측이 선고유예 정도로 실질적으로 타협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분들은 그나마 그게 나은 결과 아니겠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상고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없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은 한동안 사회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를 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 측은요, 피고인의 노조 활동이 회사 측의 강경 대응을 불러일으킨 배경이라고 추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협력업체의 노조에 소속되어 있고 그간 정규직 전환 그리고 성과급에서 있는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 활동을 해왔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아마도 회사 측과 마찰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노조 측은요, 다른 노조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한 본보기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은 이 사람이 노조를 하든 말든 아니 절도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주장이냐라고 회사 측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사에 밑보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겠다는 정도의 위협으로서는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설마 1,000원짜리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으리라고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회사가 정말로 그런 절도 행위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경고문을 붙인다든가 직원들에게 단단히 알리든가 하는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온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는 행동 자체가 누가 봐도 이상하고 과잉하죠. 그래서 만약 피고인 측의 주장에 상당한 진실성이 있다고 일단 전제하면 애초에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여러모로 맞습니다. 그 정도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주는 게 온당하고요. 만약에 경찰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합니다. 또 1심 재판부에서 지금 얘기한 그와 같은 내용을 철저히 심리하고 판결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신 검사장이 사실 이날 주장한 내용 가운데요, 또 뭐가 있냐면 검찰이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검찰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관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은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권한이라고 검찰 측은 여러 차례 주장해 왔던 바 있죠. 그래서 이 건은 자신들의 수사, 기소, 판결이 한 인간에게 어떤 끔찍한 형벌을 안기는지 충분히 민감하게 살피지 않는, 말 그대로 관행과 편향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쿠팡, 예, 알고 계시죠? 증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증인과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허위 사실에 기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건 당일날 주인검사를 따로 청장실로 불러서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서 보내게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검사를 부른 적은 있는데요. 네.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무혐의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주인 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의 한 장면입니다. 엄희준 현 광주고검 검사를 그의 부하였던 현직 부장검사가 수사 의뢰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는 정반대의 관행과 편향을 상징하는 사례로서의 쿠팡 무혐의 처분 사건입니다. 자, 개요는 이렇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2023년에 취업 규칙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지급하던 걸 아주 단순히 취업 규칙을 변경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조사 후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대표의 이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5년 4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청은 노동부문에 있어야 경찰이자 검찰의 역할을 하는 전문적이고 준사법적인 기관입니다. 수사권에 준하는 강제조사권이 있고요. 비록 검찰처럼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간에는 의견은 검찰이 존중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것을 싹 다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상하고 또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는 여러 사실들이 있습니다. 일단 수사팀 소속 검사가 지휘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난 거죠.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2025년 5월에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 진정서를 낸 겁니다. 당시 지휘부가 부당한 개입을 했고 핵심 증거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용노동부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던 증거가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싹 빠졌고 당시 지청장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도록 주도했다는 주장인 거죠. 조금 전 보셨던 영상에서 나왔듯 이 의혹은 지난 월요일에 열렸던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적하면서 아주 큰 논란이 나왔습니다.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가 주인 검사에게 무혐의 지시를 내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공개된 메신저 내용에 청장님께서 직접 부르셔서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희준 검사는 주인 검사의 의견은 그냥 물은 것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와 법리 검토에 따라서 그저 의견을 교환한 것이었답니다. 하지만요, 언론 보도 등에서 추가된 것에 따르면요, 메신저 안에는 청장이 검토하라고 언급했다며 전달하는 그런 내용, 쿠팡 무혐의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고 진정서가 접수된 대검의 감찰도 거쳐야겠지만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내용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지만 쿠팡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 지시까지 내려서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으면서도 왜 단돈 1,000원의 초코파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의견 교환조차 없었을까요? 검찰의 지휘부가 그렇게나 알뜰살뜰 살펴주는 고귀한 대상으로서의 쿠팡은 사실 이번에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닙니다. 2015년에도 택배업계가 쿠팡의 자체 배송망 운영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검찰은 쿠팡이 택배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줬습니다. 또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인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 즉 조작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도요, 검찰은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직원이 그런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2024년에는
쿠팡 물류센터 근무 노동자들의 취업 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했음에도 압수수색 등의 제대로 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또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 그간 많았습니다. 물론 이 사안들이 모두 쿠팡의 로비에서 검찰이 협조해줬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게요. 뭔가 사과를 하든 해명을 하든 그랬어야 될 쿠팡이 이미 다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 온갖 사회적 비난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 없이 참으로 꿋꿋하게 원래 하던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배려는 초코파이 사건에서 나타났던 무심함과 잔인함에 너무나 대비됩니다. 이런 대비가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례를 들어보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되게 낯선 개념을 읊어주던 재판부가 초코파이 사건에서는 굳이 유죄로까지 나아갔었죠. 이게 서로 그냥 다른 재판부라서 이른바 재판 독립과 사법 독립의 표현인가요? 또 흔히 3-5 법칙이라고 하죠. 재벌 청수들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관행. 이런 게 대체 어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고 도대체 무슨 사법 독립의 표현인가요? 말씀드린 이런 극단적인 대비와 간극은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우리가 오래 품어왔던 혐의가 차라리 잘 설명해주고 더 합리적이고 더 상식적으로 해명해주지 않는가요? 우리가 보았던 아주 오랜 기간 보았던 이런 검찰과 사법부의 태도는 그래서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구조 그리고 문화와 집단사고의 문제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회 정무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공장을 통해 밝힌 바처럼 쿠팡과 고위공직 사이의 연결고리는 아주 탄탄합니다. 쿠팡에 재직했던 임원급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실로 갔고요. 또 대통령실, 공정위, 고용노동부, 검찰 등 권력기관 출신들이 쿠팡 및 계열사에 재취업한 사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간 보통은요. 권력기관에 있다가 은퇴해서 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일부 있었을 뿐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꾸로 대기업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실로 몰려갔습니다. 참고로요. 당시 쿠팡의 대표였던 강한승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건 어느 정부나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 단순히 민간 기업의 노하우를 행정에 반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거의 일심동체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이런 일종의 순환보직 체계가 유전무죄와 유전무죄를 만들고요. 이걸 넘어서는 강고한 이익동맹 체계를 설명해 주는데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쁘니까요. 언론계 인사들이 쿠팡으로 대거 이동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에 안착했다는 거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언론들이 쿠팡에 관련된 보도에서 침묵하거나 대단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 일일이 다 예를 들 수 없을 정도겠죠. 비단 쿠팡만이겠습니까? 최근 또 보도되었듯 KT와 검찰 사이의 인력 교환은 아주 오래된 예고요. 한덕수 사례에서 보듯 고위공직과 민간의 로비 조직 사이의 인적 교환은 단순한 관행을 넘어서 아예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서 파견 근로와 원청 하청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원청이 누구고 하청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검찰은 헌법기관이라고 외치고 검찰개혁이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개혁은 국민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간 약자들의 인권은 마음대로 아무런 주저 없이 짓밟고
강자들의 인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범죄를 보호했던 게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었나요? 저는 솔직히 개혁의 파고 앞에 이들이 뻔뻔한 얼굴로 서서 독립, 인권, 국민을 말하는 게 역겹습니다. 그 세 가지 가치에 정면으로 반해온 자들이 그걸 방패로 삼고 있고 그 이익 카르텔의 한 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언론이 쿵짝을 맞춰줍니다. 많이 공부한 자들,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자리에 간 자들, 또 국민의 지지를 일부라도 얻어서 선출된 공직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강고한 이익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이거를 허무는 건 힘이 든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그 이상의 좌절감과 열패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한때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그런 길을 걷지 않겠다고 말했던 엘리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저버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거의 멸종 상태에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너무나 오만하고 당당합니다. 오히려 그걸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순진하고 위선적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게다가 그런 이익동맹에 참여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그런 이익동맹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오히려 피폐해질 이들이 이런 위선의 손가락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위기는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함이라는 착각으로 유명한 미국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죠. 9월 18일 통일부가 주최했던 2025년 국제 한반도 포럼 참석차 왔고요. 이재명 대통령과도 대담을 가졌습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의 민주적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우리 내부에 있는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오직 자신들의 능력에 기인한 거라고 믿는 사회에서는 승자들의 오만이 번성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검찰들이 나와서 보여주는 오만, 법관들이 과시하고 있는 오만, 의사 집단이나 부자들 그리고 언론들이 보여주고 있는 오만, 이들의 오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과 오판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들의 오만을 제어하기보다 오히려 이 오만을 가질 만한 승자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오만을 제어하려고 조금이라도 애쓰는 이들을 위선자라고 부르고 한 톨의 부끄러움이라도 품고 있는 오만의 이탈자들이 자신들로 하여금 승자가 되게 할 수 있는 사다리를 차고 있다고 말하죠. 흔히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지만 그 역사는 오만한 자들의 패망 과정 역시 주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굳이 있다면 그건 뻔뻔함이고 지식으로 포장된 역사적 무지이고 가머니설로 치장한 윤리적 태만이라고 말이죠. 평범한 다수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오늘 정주제의 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부디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